새벽 어둠 속 고등학생 하나가 추심업자들에게 둘러싸여 흔들리는 우유병을 붙잡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보다 매서운 것은 그들의 목소리였다. 빚 안 갚으면 학교로 쳐들어간다. 아직 장래의 눈물도 마르지 않은 집에 파국은 이렇게 들이닥쳤다. 부모를 잃고 노쇠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지켜야 하는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시골의 평온한 하루는 시작도 전에 금이 가 있었다. 농사일로 손마디가 굳은 노인 부부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고 아이는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며 어른들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다. 그러나 그 성실함조차 조롱당하고 빚의 족쇄로 짓눌렸다. 이 순간 나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시골 마을의 골목은 고요했지만 민순의 집 앞은 달랐다. 낡은 초인종을 누르는 손길이 거칠고 집요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기운은 집안의 노인과 학생에게 단순한 방문객이 아님을 직감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자 2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 점퍼에 무표정한 얼굴,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인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서류를 흔들며 민수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빚을 내가 갚아야지.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방문 뒤에서 숨죽이며 기침을 삼켰고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달려 걸음을 떼지 못했다. 사내들은 봉투 속 명함과 위임장을 꺼내 들이밀었다. 두꺼운 글씨체로 인쇄된 상호명, 하지만 주소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민수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채무자는 이미 사망했으니 상속인은 책임져야 한다. 지금 갚지 않으면 집까지 압류하겠다. 민수는 두 손으로 문틀을 붙잡으며 겨우 목소리를 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의 말은 곧 사내들의 비웃음을 불렀다. 돈이 없으면 학교라도 포기해야지. 공부할 여유가 어디 있나? 짧지만 모멸적인 말은 아이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흐느낌은 더 깊어졌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문턱 앞에서 사내들과 마주섰다. 이 집의 가장은 이미 떠났고 지금은 자신이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빌미 삼아 압박을 더했다. 그들의 발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빚을 모른다고 모른 척할 수 있을 것 같아? 학교 알바하는 가게, 동네까지 다 알린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문 앞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벽지를 울릴 만큼 집안을 흔들었다. 민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말들을 삼켜야 했다. 아직 이른 아침 이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시골길의 적막은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만들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문을 닫으려 했으나 사내 중 한 명이 신발을 틈에 끼워 넣으며 막아섰다. 이 순간 어린 학생과 노쇠한 노인 부부가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하는 무법의 그림자였다. 문틈 사이로 흘러든 서류의 글씨는 또렷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정적에 잠겼다.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 밖의 그림자들과 맞섰고 이 집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교정으로 들어가는 길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수도 책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옮겼다. 눈밑은 검게 내려앉았고 새벽 우유 배달의 흔적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정문을 지나려는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그 앞을 막아섰다. 전날 집 앞에서 보았던 사내였다. 그러나 오늘은 점퍼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 손에는 스마트폰과 커피컵. 겉모습은 흔한 읍내 형처럼 보였다. 그는 마치 반가운 사람을 만난 듯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수야, 여기서 다 만나네. 주변 학생들은 무심히 지나쳤다.
누가 봐도 그냥 아는 형이 반가워하는 장면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나 민수의 심장은 순간 멎을 듯했다. 어제 현관 앞에서 서류를 흔들던 손길이 오늘은 친근한 제스처로 바뀌어 있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죄송하지만 잘못 보셨어요. 짧게 내뱉은 말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곧장 교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사내는 여전히 웃음을 지으며 뒤에서 목소리를 던졌다. 에이, 그렇게 모른 척하지 마. 우리 곧 또 보게 될 텐데. 말투는 가볍지만 그 속에 깔린 뉘앙스는 차갑고 무거웠다. 민수는 뒷덜미에 식은땀이 번지는 걸 느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잘 아는 그림자였다. 교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방금 전의 말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곧 또 보게 될 텐데. 그 순간 평범한 학교 아침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정문 앞에서 웃고 서 있던 그 남자는 이 아이의 삶을 조여오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했고 어둠과 안개가 뒤섞인 풍경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 하나였다. 자전거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 꾸준하고 일정한 그 리듬은 마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나는 회색 중절모챙을 살짝 눌러쓰고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바라보았다. 헤드라이트가 닿는 길목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고등학생 또래의 아이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몰고 있었다. 앞바구니에는 우유가 담긴 철제 케이스가 실려 있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우유를 배달하는 학생이 있다니 낯설면서도 묘하게 눈길을 끌었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아이가 멈춰 섰다. 헐렁한 교복 위에 점퍼를 걸친 모습, 손은 얼어붙은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 또렷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새벽에 고단한 일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용돈 벌이가 아니라면 더 큰 사정이 있을 것이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며 천천히 다가갔다. 학생, 우유 하나 살 수 있겠나? 내 말에 아이는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병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유리병은 차가웠다. 손에 닿자마자 겨울 공기가 더 깊이 스며드는 듯 했다. 나는 병뚜껑을 열어 한 모금 삼켰다. 새벽 공기와 섞인 신선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요즘 이런 배달 잘 없지 않나? 흔치 않은데. 내가 말을 건네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대답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서요.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아이의 얇은 어깨 위에 얹힌 무게가 단번에 느껴졌다. 부모가 곁에 없다는 사실, 생계를 어깨에 지고 있다는 현실. 그럼에도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온다는 건 단순한 성실을 넘어선 의지였다. 아이의 발걸음이 다시 페달을 밟자 차가운 공기 속에 체인이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아이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았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 중에는 부조리로 무너진 이도 억울하게 삶을 짓밟힌 이도 많았다. 하지만 이 새벽에 우유를 쥔 채 묵묵히 달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은 다른 누구보다 깊은 흔적을 남겼다. 기사는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미 저 멀리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짧게 중얼거렸다. 오늘 본 이 얼굴은 언젠가 다시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 같은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시골 마을은 적막에 잠겼다. 가로등은 몇 개조차 켜지지 않았고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덮고 있었다.
낮에는 농사일과 가게일로 분주했던 사람들도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깨질 운명이었다. 나는 업무를 마치고 읍내를 빠져나오던 길, 낮에 우유를 건네던 아이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자전거가 아닌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마 밤에는 다른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는 모양이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새벽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검은 점퍼 차림의 두 사내가 골목 모퉁이에서 나타난 것이다. 낮에 학교 정문에서 봤던 얼굴, 그리고 며칠 전 집 앞을 서성이던 자들. 나는 차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즉시 기사에게 옆길에 붙이고 헤드라이트를 끄라 했다. 아이와 사내들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두 사람은 가볍게 웃는 척하며 민수의 어깨를 툭 치더니 길을 막았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시간과 장소를 고른 것이다. 민수야, 피곤하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라도 돈 갚아야지. 안 그래?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민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옆으로 비틀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사내 중 한 명이 발걸음을 막았다. 우리 모른 척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이름, 내 학교 다 알고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얼어붙었다. 우유를 배달하며 보여주던 단단한 눈빛은 흔들렸고 손에 들린 봉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불법 추심자들의 방식은 늘 같았다. 서류와 규정을 빙자한 협박,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이용한 압박.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아이 한 명을 고립시킨 뒤 무력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민수는 결국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들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사내 중 한 명이 낮게 속삭였다. 돈 없다고 버티면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가야겠지. 늙은 분들 버틸 수 있겠어?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자신이 아닌 가족을 향한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힘든 생활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불법의 표적이 되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사내들은 마지막으로 봉투를 민수의 가슴께에 툭 던졌다. 종이 안에는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엉성했고 주소는 번져 있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내들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민수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자꾸만 무너져 내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차 안에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오늘 새벽의 우유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봉투.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저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본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중절모를 다시 고쳐 쓰고 차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다. 오늘부터 이 사건에 개입한다.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본다. 이튿날 아침 나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마을 근처에 머물렀다. 밤새 차 안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직 어린 학생이, 그것도 부모를 잃은 손자가 어른들의 빚 때문에 협박당하는 현실.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진다는 사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써오던 방법을 꺼내들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을 비서진을 불러들였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선 전문가들이었다.
나의 곁에서 움직이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영역에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 사무실은 읍내의 오래된 여관 2층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겉으로는 허름했으나 안으로 들어오면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노트북 수십 대, 보안 회선, CCTV 모니터, 그리고 두꺼운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법률 담당 비서였다. 수십 년간 채권 추심 상속법, 민사소송을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내가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위임장 사본을 꼼꼼히 살폈다. 민수 부모가 진 채무 서류였다. 종이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서명과 도장이 엉성했다. 주소는 일부러 번져 있었고 기재된 날짜도 불명확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대표 서명 자체가 위임권자의 서류와 다릅니다. 공식 문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방식이지요. 그의 말은 곧 명확한 신호였다. 이 문서는 위조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단정하려면 더 깊은 확인이 필요했다. 이어 IT 담당 비서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서류에 적힌 연락처를 서버에 입력하고 발신 기록과 통신망 경로를 추적했다. 그의 손끝이 노트북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곧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혔다. 한두 번의 통화라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 발신지가 읍내 근처의 허름한 사무실로 표시되었다. 정식 채권 추심업체가 아닙니다. 번호는 가상 발신을 거쳤고 위치는 사설 사무실이에요. 허가받은 추심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 위에는 불규칙하게 찍힌 위치 정보가 이어져 있었는데 모두 임시 사무실, 고시원, 폐업한 가게 자리였다. 제대로 된 채권 추심업체가 움직였다면 있을 수 없는 패턴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보고를 들으며 의자를 뒤로 젖혔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아이 앞에서 휘둘렀던 서류는 진짜가 아니었다. 법률적으로는 무효, 제도적으로는 위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와 노인을 협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 놓인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깨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더 깊이 파고들어라. 법률 비서는 곧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상속인이 채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성년자의 보호장치, 그리고 불법 추심 행위의 형사처벌 조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했다. IT 비서는 가짜 위임장의 출처를 역추적하며 위조된 문서의 원본 파일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젖혔다. 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화의 이면에서 불법과 협박이 이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았다. 시골 읍내에 자리 잡은 학교는 오래된 벽돌 건물과 낡은 운동장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서울의 어느 교정과 다르지 않았다. 그 평온함이 전날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칠판 가득 적힌 일정표, 교무 책상마다 쌓인 서류 더미, 그리고 아침 회의를 준비하던 교사들의 분주한 손길. 순간 이곳만큼은 외부 세력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공간 같았다. 그러나 이미 추심업자들이 정문 앞까지 들이닥친 이상 그 평온은 언제든 깨질 수 있었다. 상담교사 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나를 바라보았다. 단정한 안경 너머의 시선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다가가 명함을 내밀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다. 민수 학생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입을 떼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날 아침의 일을 이미 들은 듯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민수가 빚 문제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작은 파문에도 금세 흔들린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상담교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어제 아침 어떤 남자들이 학교 앞에서 민수 학생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를 냈어요. 겉으로는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듣는 귀에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녀는 서랍에서 기록지를 꺼내 보였다. 사건 발생 시간, 목격 학생들 진술, 그리고 교사들이 본 정황까지 적혀 있었다. 공식적인 민원으로 발전하면 교육청까지 보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빚의 상속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설령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요. 무엇보다 학교라는 공간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말에 상담교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매일 학교에 오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면 학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녀의 말은 정곡이었다. 아이가 새벽부터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그런데 학교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언제든 외부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이름 하나를 적었다. 법률 담당 비서가 정리한 조항들 중 학교 접근 금지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떠올렸다.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경찰에 동시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정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교육청에도 공유할 예정이니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상담교사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참 성실해요.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면서도 수업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이번 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다시 확인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민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교무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단순히 빚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다.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내가 개입한 이상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이곳을 넘을 수 없다. 시골 마을의 하루는 느리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불법을 추적하는 내 눈에는 모든 순간이 긴박하게 다가왔다.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비서진 2명을 불렀다. 하나는 조사 담당, 또 하나는 현장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선 향한 곳은 읍내관리사무소였다. 오래된 건물, 회색 벽돌에 덩그러니 붙어있는 간판. 들어서자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스쳤다. 그러나 내가 주목한 것은 건물 한쪽 벽면에 줄지어 설치된 CCTV 모니터였다. 밤낮으로 돌아가는 작은 눈동자들, 그 안에는 어제 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조사 비서는 사무소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누며 접근 허가를 받았다. 이 마을에서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모든 생활의 기록을 쥐고 있었다. 차량 출입, 골목 모퉁이, 심지어 가로등 불빛이 들이우는 그림자까지도. 우리는 그 중에서 특정 시간대 민수가 추심업자들에게 둘러싸였던 장면을 찾아냈다.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잡힌 그림자가 있었다.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 2명, 그리고 그들 앞에 움츠러든 민수.
종이를 들이밀며 위협하는 모습은 소리를 지우더라도 협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순간 손끝에 힘을 주었다. 확보해. 조사 비서의 손길이 곧장 모니터 옆에 저장 장치로 움직였다. 장면은 복사되어 외장 드라이브에 담겼다. 그때 최고의 베테랑인 현장 비서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대표님, 이 장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들려야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고성능 녹음기였다. 전날 밤 내가 아이를 따라붙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은밀히 근처에 설치해둔 장치였다. 작은 기계 속에는 어젯밤의 목소리가 생생히 살아있었다. 민수야, 돈 없다고 버티면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가야겠지. 늙은 분들 버틸 수 있겠어? 낮게 깔린 협박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관리사무소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지는 대목을 들었다. 학교도 다 알고 있어. 내 이름, 내 생활 다 파악돼 있다. 모른 척해도 소용없어. 짧지만 명확했다. 추심업자가 불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협박을 가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녹취 파일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충분하다. 조사 비서는 이어 차량 기록을 뒤졌다. 전날 밤 골목 앞에 세워져 있던 흰색 승합차의 번호판이 화면에 잡혔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즉시 조회를 시작했다. 등록 주소는 이미 폐업한 업체, 그러나 실제 소유주는 사설 추심업자로 악명 높은 자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위임장은 위조, 연락처는 가상, 차량 등록도 의심스럽다. 모든 실마리가 불법이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3개의 자료를 손에 쥐었다. CCTV 영상, 현장 녹취, 차량 등록 조회. 이 3가지면 그들의 실체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야말로 진실을 공개할 무대가 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평온한 시골 아침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깨질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꺼내어 그들의 거짓을 끝장낼 것이다. 며칠간 잠잠하던 민순의 집은 다시 고요를 잃었다. 이른 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낡은 현관문을 또다시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울렸다. 마을 끝자락 외딴집의 정막을 뚫고 들어온 두드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침입이었다. 문 밖에는 전과 다름없는 2 사내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더 거칠어 보였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 대신 얇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아닌 불쾌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이 집이 만만하다고 판단한 듯 했다. 빚을 정리해야지. 더 미룰 수 없어. 그들의 말은 단호했다. 민수는 문 안쪽에서 숨을 죽였고 할머니는 거실 구석에서 기도를 하듯 손을 모았다.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나서려 했으나 기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집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기력했다. 그 순간 현관 앞에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나는 천천히 모자를 고쳐 쓰고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사내들이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비웃음을 흘리며 시선을 돌렸다. 나는 서류철을 빼앗듯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다. 눈길이 1장, 2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확신은 더욱 짙어졌다. 위임장이라고 내민 문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이전에 확보한 원본과 전혀 달랐다. 주소도 불분명했고 날짜는 실제 법적 절차와 맞지 않았다. 나는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정식 위임장이 아니다. 서명과 도장이 모두 불일치한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말이 현관 앞을 울렸다. 사내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자신들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돈만 갚으면 돼. 그러나 목소리에는 분명한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집안의 문틈 사이로 두려움에 떨던 민수의 눈빛이 보였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아이의 어깨 위에 눌려있던 그림자를 걷어낼 때가 왔다. 내가 확보한 증거와 비서진의 분석은 모두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위임장은 위조, 추심업자는 불법.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순간 판도는 뒤집힌다. 현관 앞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다. 그들의 얇은 서류철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증거로 변해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다. 내가 들이민 건 단순한 종이 조각일 뿐이다. 법 앞에선 아무 의미도 없다. 사내들은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게 땅을 짓눌렀고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집안의 숨죽인 고요도 조금씩 변했다. 할머니의 떨림이 줄어들었고 민수의 눈동자는 문틈 사이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오늘 이 집의 공기는 처음으로 위협이 아닌 저항으로 가득 찼다. 현관 앞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위임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냈음에도 사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에 서린 불쾌감은 더 짙어졌다. 그들은 종이를 접어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문서야 뭐 확인해보면 되지. 하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아. 부모가 남기고 간 책임 결국 이 집안이 떠안아야 해. 그 한마디는 집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가슴을 또다시 짓눌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자식이 남긴 흔적이 이렇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방문 너머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다. 손바닥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를 꺼냈다. 법률 비서가 정리한 보고서였다.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조항들이 밤 공기 속에서 더 또렷하게 빛났다. 듣고 가라. 채무는 상속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상속폭이 한정 승인.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법 조항 하나하나를 읊는 대신 가장 핵심적인 문장만을 뽑아냈다. 그 순간 사내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들은 다시 억지를 부리려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다 갚아야 해. 법 따지려면 시간만 끌릴 뿐이야. 그러나 그 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내가 꺼낸 서류에는 대법원 판례 요약과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종이를 사내들 앞에 펼쳐 보였다. 이 집안은 이미 상속 포기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서류는 준비되어 있고 효력은 법이 보장한다. 내 협박은 법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짧은 순간 현관 앞의 공기가 바뀌었다.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은 펴졌고 방문 너머 민수의 눈빛에 희망이 스쳤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출구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사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나 더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들의 무기는 위임장과 두려움뿐이었지만 이제 그 두 가지 모두 힘을 잃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발소리가 현관 바닥을 울렸다. 내가 이 집에 들고 온 건 허위 문서와 거짓 위협뿐이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은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추심업자들의 얼굴은 차갑게 식었고 어둠 속에서 불안한 기색이 드러났다. 그들은 잠시 서류를 움켜쥔 채 버텼지만 결국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 공기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떨리던 숨소리가 가라앉았고 작은 한숨이 안도처럼 흘러나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오늘은 법의 힘으로 첫 방어선을 세웠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실을 드러내고 그들의 불법을 낱낱이 폭로해야만 이 집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어둠이 내린 시골 마을길, 다시 낯익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순의 집을 떠났던 추심업자들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왔다.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골목을 메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두름 대신 기묘한 자신감이 떠올라 있었다. 아직 법망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 앞에 서서 중절모의 챙을 고쳐 쓰고 뒤편에는 비서진이 준비를 마쳤다. 조사팀은 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있었고 현장팀은 어깨에 작은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법률 담당은 경찰에 보낼 공문까지 작성해 놓았다. 사내들은 곧장 현관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비워내라. 그 순간 멀리서 경광등 불빛이 번쩍였다. 시골길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는 모든 정막을 갈라놓았다. 경찰차 2대가 마을 입구를 막아섰고 파란 불빛이 골목을 휘감았다. 불법 추심업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좋은 타이밍이군. 짧게 중얼거린 뒤 조사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자료였다. 화면 속에는 지난밤 민수를 골목에 세워놓고 협박하던 두 사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목소리는 지워져 있었지만 위협적인 손짓과 봉투를 들이밀던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이어 현장팀이 녹취 파일을 틀었다. 민수야, 돈 없다고 버티면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가야겠지. 늙은 분들 버틸 수 있겠어? 낮게 깔린 음성이 골목을 울리자 경찰의 시선이 곧장 사내들에게 향했다. 추심업자들은 허둥지둥 손을 저었다. 장난이었다, 협박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장 묻혔다. 법률 비서가 준비한 문서를 경찰에게 내밀자 모든 의혹은 더는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위임장의 위조 정황, 가상 번호를 통한 발신 기록, 폐업 업체의 차량 등록까지. 한 장씩 넘겨지는 문서 속에서 그들의 거짓은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내들을 제지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에 골목은 더욱 고요해졌다. 주민들이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고 그 순간까지 숨죽였던 민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 앞에 나섰다. 민수는 그제야 힘이 풀린 듯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나온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학교 가도 되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물론이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제는 공부에만 신경 써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다. 긴 시간 눌려있던 그림자가 걷히자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번졌다. 민수의 눈물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 되었다. 경찰차가 사내들을 태우고 떠나자 마을길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정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마저도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나는 중절모를 고쳤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 밤 나는 분명히 느꼈다. 불법과 거짓은 결국 증거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를 쥔 이상 나는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정식 채권자에게서 회신이 도착했다.
위임장은 무효, 이 집안에 상속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족쇄가 풀린 순간이었다. 낡은 시골집의 공기마저 가볍게 바뀌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교과서를 다시 펼치며 학교 준비를 했다. 더 이상 정문 앞에서 불안한 눈빛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나는 중절모를 고쳐 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한 가족의 위기가 아니었다.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부조리에 맞선 작은 싸움이었다. 증거와 법,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 그들의 무기를 꺾었다. 뒤돌아본 마을은 다시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깨닫게 된 듯 했다.